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한국사학습의 짝꿍 동반자 길잡이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시험을 보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제대로 된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시험까지 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좀 이렇게 고등학생의 기분을 느껴보기도 전에 뭔가 막 확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큼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잘 받건 못 받건 간에 이번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시험 자체가 중요도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라든가 앞으로 긴 삶을 봤을 때 지금 시험이 하나의 절차다,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다져가는 시간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시다는 거는 시험을 좀 잘 봐서 이렇게 좀 체크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또 못 봐서 역으로 못 봐가지고 뭘 내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싶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총 60문제인데요. 가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20문제인데요. 60문제란다. 1번부터요.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암사동 유적 선사마을로 오세요 되어 있는데 뭐 체험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체험하는 내용을 봤더니 움집 모형이 나와 있고요. 고기잡이를 체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락바퀴로 실뽑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미니톡이라는 게 들어있군요. 선사 파트 그러면 약간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실게요. 암사동이라는 곳이 혹시 가봤나?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의 저 한강변에 있는 그 선사 유적지인데 한강변에 그 모래사장에 선사 유적지가 있단 말이죠. 보통 강가에 유적지가 있는 곳이고 움집을 만들었대요. 구석기 시대의 막집에서 약간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서 아무래도 정착생활 하다 보니까 집을 집답게 지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움집. 그리고 생활은 주로 고기잡이라든가 이때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이게 사실 키워드인데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고기잡이라든가 농경이라든가 특히 목축 등을 통해서 사람이 잡아먹고 주워먹고 이런 단계에서 드디어 생산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게 신석기의 특징이다 그랬었죠. 요거 하나 잡아둘게요. 키워드. 농경이 시작되었구나. 가락바퀴는 뭐였죠? 가락바퀴를 통해서 옷감에 그 실 같은 걸 꼬아가지고 옷감을 제작하거나 그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원시적 수공업을 보여주는 특징이었단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농경을 하다 보니까 식량을 저장하고 조리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토기가 등장을 해서 토기인데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에는 비쌀미니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른 민무늬 토기 같은 여러 가지 토기가 나옵니다만 밑이 뾰족한 이렇게 생긴 비쌀미니 토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류. 이미 중학교 때부터 본 적 있죠, 이거는요. 이렇게 기억해 둘게요. 자, 신석기 시대 움집, 해안이나 강가 정착 알면 좋겠고요. 움집, 가락바퀴, 그 다음에 비쌀미니 토기,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 정도 키워서 잡으시면 아마 신석기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인돌을 축조하였다라는 거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이죠. 지배층의 존재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랬었고요. 농경과 목축이란 2번의 답이 있네요. 자,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당연히 철기 시대죠. 철제 농기구인데. 지방에 경당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당은 고구려에서 지방에 만든 교육기관, 학교 같은 것들입니다. 무술과 유학을 가르쳤다는 고구려 학교고요. 8조법은 어느 나라 법? 고조선에서 보이는 법이죠. 8조 범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조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1번 이렇게 해결. 됐나요? 자, 또 2번 문제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신라 촌락문서로 본 농민 지배라고 되어 있네요. 신라 촌락문서 들어본 것 같아요. 신라에서 만든 문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게 일본의 한 사찰에서 도다이지라는 사찰에 쇼쇼인이라는 보물창고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본래는 이제 불경을 수출했는데 고려시대 때 거기에 이제 속에 배면지로 그 안에 쓰었던 종이에 신라시대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지. 읽어봤더니 이런 게 들어있어요. 서원경 부근에 있는, 서원경은 신라의 5소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는 5개의 작은 수도, 소경이 있었죠. 그 중 하나인 서원경 근처에 4개 촌락에 이름도 있고 면적도 있고 호구수도 있고 호구수와 소와 말의 수, 토지의 종류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촌락의 정보와 더불어서 호구, 인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인구, 사람. 인구에 대한 게 들어있고요. 특히 여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사람을 연령에 따라서 6등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좀 쓸만한 사람, 노동력으로 쓸만한 사람, 좀 나이가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나이가 그보다 약간 못 미치는 사람, 어린이까지 해가지고 6단계로 나이를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몇 명인지, 이사는 몇 명 갖고 몇 명이 죽었는지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대장이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말과 소의 수라든가 그 다음에 뽕나무라든가 가래나무, 잣나무 같은 열매가 달리는 나무 같은 것들은 아마 특산물 징발이 아닐까 싶은 거지. 특산물 징발을 위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뭐 보다시피 토지의 종류와 면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토지세, 땅세를 걷게 한 거지. 자, 뭐 이렇게 약간 거칠게 적었지만 사람 특산물 땅이라고.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세, 땅에서 나오는 세금. 요거는 인구에서 나오는 세금들, 뭐 군역이라든가 요역 같은 요역 징발 같은 노동력 징발이 있었죠. 그리고 특산물 해가지고 고대에 필요했던 세 가지 세금의 정보를 철저히 담고 있는 게 이 문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서의 정의를 기억해둘게요. 이 문서를 바탕으로 인구와 경제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뭐 하기 위한 거라고? 조세와 역과 공납,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였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민정문서의 정의만 잘 기억할게요. 이 촐락문서 또는 민정문서라고 부르는 이 문서가 언제 것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마 통일신라 때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고요. 나머지 손지 볼까요? 화폐를 발행했다. 우리 화폐는 뭐 고대부터 쓰인 것 같습니다만 고지선도 뭐 명도전 같은 중국 화폐를 썼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화폐와는 관계가 없고요. 화폐 발행은 고려 시기부터 나오는 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창제를 실시했다. 사창제라는 거는 창고를 함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적으로 춘대춘합 같은 거,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그런 걸 자치적으로 운영했던 게 사창제라는 제도로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전시권 어느 나라 거죠?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죠. 고려시대 관료들에게 수조권, 개념 알고 있나요? 수조권을 나눠줬던 걸 전시과라고 부른다. 자, 균역법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영조가 실시한 법이죠. 바로 이 중에서 요거 군역을 징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노동력을 쓰고 있었는데 조선시대부터는 약간 조선 한 중기쯤 지나면서부터는 돈을 받으면서 이제 그 돈으로 직업군을 사서 쓰고 돈을 내면은 군대 면제인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 군포의 숫자가 2필이었는데 너무 많았나 봐요. 비리도 많았고 그래서 그 2필을 한 필로 줄여줬던 게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균역법이 뭔가 어느 시대 건가 이런 것들의 정의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항상 이번 시험에서 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사건과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 해결하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가나 시기 사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항상 시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순서, 사건의 순서, 시기, 흐름, 뭐 연표라든가 이 사건의 다음에 나오는 거라든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전부 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전체 사건의 흐름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김정현 한국사 흐름 특강 있죠. 그거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평양천도, 그렇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흥왕은 한강역을 차지하고 진흥왕이 한강을 드디어 차지했군요 라는 것까지. 자, 5세기의 장수왕의 본격적인 남진 정책으로 인하여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자 신라하고 백제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죠. 5세기는 나제 동맹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는 수도를 함락당했고요. 계로왕이 전사하고 그 아들 문주왕이 결국 한성을 빼앗기고 수도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했다. 요거 하나. 신라는 그 당시 한강역을 거의 다 이제 상실했습니다만 남쪽으로 밀렸죠.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약간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 고려 간섭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 5세기 모습이에요. 6세기 들어가서 장수왕이 죽고 나서 고구려가 약간 내분에 빠진단 말이지. 그때 이번에는 신라, 백제가 손을 잡고 다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 백제왕이 성왕, 신라왕이 진흥왕이었고요. 손잡고 한강역을 수복했으나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하류까지 신라가 먹으면서 결국 백제 성왕이 전사하는 관산성 전투가 일어났죠. 그 직후에 이제 진흥왕은 함경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그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들의 흐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역사는 결국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1학년 때부터 공부할 때 막 암기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전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장수왕이 내려왔었지. 신라 백제가 손을 잡았지만 졌지. 맞아. 그러면서 다시 신라하고 백제가 손잡고서 이번엔 치고 올라갔지. 근데 진흥왕이 배신했단 말이야.
그리고 한강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전개시켜 보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학습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홍경래의 나는 이건 조선 후기 19세기 세조정치기에 있었던 농민분기죠. 신라가 당과 동을 맺은 거는 요 뒤에 통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당 연합군을 맺는 모습이죠. 7세기 때 들어가서 모습이고요. 백제 웅진천도가 답이 되겠네요. 대종의 발해건국은 역시 고구려가 망한 다음 7세기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의 일이었고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고려 시기 고려 성종 때 올렸던 건의서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답사를 갔는데요. 간 곳이 남한산성이에요. 가보셨습니까? 경기도 성남, 광주 이렇게 경기에 있는 그 남한산성인데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될 때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어정대 행궁등이 있고요. 왕이 머물렀던 궁궐입니다. 삼전도비는 바로 인조가 항복하면서 슬프게도 삼괴 구고두례라고 하는 머리를 땅에 찧어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절을 하는 그런 예를 행하고 항복했던 치욕의 장소이죠. 이 전쟁은 청의 침입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그 흔적들이 여기 남아있나 봅니다. 청이 침입해서 인조가 이쪽으로 피신하셔가지고 40일 이상을 항전하다가 결국 삼전도 쪽에서 항복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에 영향을 묻고 있군요.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발문을 같이 보세요. 영향을 묻고 있는지, 배경을 묻고 있는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묻고 있는지. 영향이니까 병자호란의 결과를 떠올려야 되겠네. 저렇게 치욕을 당했단 말이야. 어떻게 했을까? 졌구나. 포기하고 인생을 그냥 그만두자. 이랬을까요? 안 그랬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복수 설치, 그래서 치욕을 갚고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로서 청을 치자라는 이론이 바로 무슨 론? 북벌론.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그 뒤에 대두했다라는 스토리. 알고 계시죠? 개경으로 환도했다. 언제 했던 일입니까? 몽골 침입. 고려 시기 때 몽골이 쳐들어오자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개경으로 다시 컴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신사를 파견했다.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했던 근대기의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불렀었죠.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 이 삼국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인데요. 당시 일본의 힘이 이제 1895년대입니다. 일본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자 이에 발끈했던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게 압력을 넣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좀 떠올려주면 좋겠고, 떠올려주면은 아니면 약간 이제 뭐 지금이야 1학년 공부하는 거니까요. 한번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서 이런 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구나를 챙겨두셨다가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사단과 십정이라는 거는 신라, 통일신라의 군대 이름입니다. 중앙군이고 요건 지방군이에요. 통일신라의 군대는 구사당 십정이었구나까지.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교화 사상 되어 있고요. 하늘을 신적화하여 최고의 신으로 믿음. 하늘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역할은 지배 집단이 나의 주상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 거. 나는 from the sky,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면서 천손 사상을 보여주는 거지.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 하늘의 후손이다. 라는 천손의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상의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요. 국가 차원의 제치 행사를 통해서 지배층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지배 집단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따라서 내가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너희들 통합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겠다라는 통합의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어린 이야기책에서 많이 봤던 박혁거세의 건국 이야기라든가 김수로의 건국 이야기라든가 하늘에서 막 뭐 내려오잖아요. 구하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그러면 달이 내려오기도 하고 조금 더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여의 영구나 고골의 동맹 같은 제천 행사도 하늘에 대한 제천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이것만 읽어봐도 답은 충분히 찾을 거예요. 이런 사상이 뭘까를 처음 봤더라도 보니까 뭐 하늘에 신이 있다는 얘기겠네라고 4번을 딱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독특하다고 한 이유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개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고대 어떻게 백성들을, 사람들을 통합하는 데 기여했는가,
위해서 고대라든가 고려시대의 그런 사상들, 통합사상이라든가 천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키워드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내준 거죠. 아직은 단답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고1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게라고 단답형으로 실학, 성리학, 풍수지리, 천신 중에 찾아봐라 라는 문제니까 쉽게 찾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사료를 제시하면서 선택지를 주면서 여기다가 사료를 넣고서 선택지에다가 고구려의 동맹을 넣는다거나 박격것의 건국 이야기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개념어를 조금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5번 문제, 6번 문제로 또 지나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민항의 개혁 정치, 워낙 잘 나오는 키워드죠. 육각형 카드에 국민항의 개혁 내용을 적고 단어들을 분류해 볼까요? 해놨습니다. 국민항의 개혁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왕권 강화 정책으로 정방 폐지, 전민, 변정도감 설치. 정방은 인사권을 장악하던 무신집권기 붙어 있던 그런 기구였죠. 이걸 폐지함으로써 이제 인사권, 내가 사람들을 뽑겠다. 과거제를 정비하고 그런 취지였고요. 전민, 변정도감은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세금에 뭐가 있다? 사람한테서 거두는 게 있고 땅한테서 거두는 게 있고 땅에서 걷는 세금 전, 사람한테서 걷는 세금 민. 이 전과 민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전과 민을 바로잡기 위한 임시관청을 둔 거죠.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반원 자주책도 있는데요. 친원 세력,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를 숙청했고요. 그리고 답을 벌써 체크해놨네. 답이 벌써 싸우지네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설치했던 직할령입니다. 여기 있었죠. 이렇게 쓰면 이쪽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철령 이북 지역을 통치하게 했었던 그 직할령을 이때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을 확보했던 거예요. 국경선이 그래서 초산부터 길주까지 이렇게 국경선을 확보했던 게 국민항 때 개혁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좋아요. 이렇게 지금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 있었고.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에게 빼앗겼던 직할령을 탈환했구나.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장용영 뭡니까? 정조가 만들었던 개인 친위 부대, 왕의 친위 부대였던 것이죠.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와가지고 최영 장군을 이제 누르고 권력을 잡았던 사건이고요. 동북구성은 윤관이라는 인물, 윤관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쌓았던 9개의 성이었고 군국기무처는 근대사에 나오죠. 가보개혁을 실시할 때 중심 기구였던 곳이 군국기무처였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갈게요. 6번에서 7번 문제로. 자, 가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묘청과 김부식에 대합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두 명의 말풍선 만들어가지고. 자, 서경에 있는 묘청과 개경에 있는 김부식이고 이 국경선 같은 걸 잘 보세요.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되고 성 모양. 그죠? 천리장성 표현한 겁니다. 천리장성이고요. 좀 전에 봤었던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차지했던 지역이 여기 이북 지역 유동네란 말이지. 그래서 대략 공민왕 때가 되면은 이 정도까지 국경선이 확장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고려 전기, 중기 이때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고려 후기, 공민왕 때 이후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주장입니다. 김부식은 대화궁에 벼락이 떨어졌으니 서경이 좋은 곳이라면서요. 이럴 리가 있나요? 좋은 곳이 아니죠. 라는 겁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을까? 좋은 곳이라 그랬겠죠. 바로 묘청의 서경전도운동입니다. 이자금의 난으로 개경이 약간 피폐해지고 이러자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들이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왕한테. 그러면서 여기는 풍수지리적으로 길지다.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수도만 옮긴다면 저 위쪽에 있는 금나라 또 정벌할 수 있고 여러 오랑캐가 가서 조공을 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잘 될 것이다 라면서 천도를 막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그다음 개경파들은 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당시 금나라하고 싸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금과 약간 관계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가면 될 것이지 뭘 싸워 뭐 이런 게 개경파 입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천도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 진짜 대형의 벼락이 틀어졌습니다. 여기 만든 궁궐에 벼락이 친 거예요. 무슨 뭐 묘청의 길지라더니 무슨 벼락도 치고 이런 것이 하늘이 좋아하는 길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묘청과 김부식의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항쟁해야 한다라는 거는 누구? 삼별초. 몽골 쳐들어오고 강화도에 있던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항전하기 위해서 진도로 갔다가 마지막에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겼던 사건이죠. 삼별초 항쟁 나온 얘기고요.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해야 된다. 이건 누구? 광해군. 지금 시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건 조선 광해군 때. 광해군이 후금에 대해서 이제 약간 관계를 명이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후금하고 명 사이에서 관계를 살짝 좋게 맺었다가 결국 이제 항복을 했어요. 후금 쪽에. 이 중립외교 때문에 당시 집권 그 서인 세력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으로 새로운 왕을 세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중립외교입니다. 자, 3번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금을 정벌해야 된다. 이쪽 입장이라고. 이 금나라하고 싸우자! 라는 쪽이 서경파. 금과 관계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사대하면서 가자! 기경파. 그래서 금을 정벌하고 우리가 황제국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가야 된다라는 게 서경천대 논리였던 거죠. 정답은 3번. 천리장성을 쌓아 당의 치유에 대비하자. 요것도 천리장성이지만 요동에도 천리장성이 또 있었죠. 고구려가 쌓았던 거. 연개소문. 수를 막아내고 당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 쌓자고 했던 거는 고구려의 이야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과 수교해야 됩니다. 라는 거는 근대기에 들어가서의 사건이에요. 미국을 이용하여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는 황준셴의 조선책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당시 근대기에 이제 개화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조미 수호조교를 체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선지 하나 설명드릴 때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지금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학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순서 잡으시고 큰 맥락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미추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포정전에서 즉위하고 고려를 국호로 삼고 연호를 바꾸고. 자, 고려란 나라를 세운 사람이군요. 이쯤 하면 되죠. 그죠? 태조 왕건이죠. 발해국의 세자가 수만 명의 물을 거느리고 들어오자 발해가 망했거든요. 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이 막 내려오자 이 왕이 그에게 성과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 왕자를 끌어안아 가지고 내 편으로 포섭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태조 왕건, 고려태조. 고려태조는 호족에 대한 우호책, 강경책, 우호책을 폈죠. 호족들을 끌어안으면서 통합한 게 고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호족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는 어떻게 약간은 통제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우책을 위해서 이렇게 호족들이나 지배층들이 투항을 해오면은 그들에게 성과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걸 한자로 사성정책이라고 표현했는데 왕시성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너도 나의 형제하자, 브라더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이 사성정책과 더불어 호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호족하고 하는 건 아니고 호족은 남자니까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혼인정책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호족들과 친인척 관계를 맺거나 같은 동질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태조의 호족에 대한 안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더불어 강경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심관과 기인이었죠. 이건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라고. 유력 호족들은 그 지역의 사심관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일부 호족들은 그 자식들을, 아들들, 자제들을 서울로 올려가지고 약간 인지를 삼게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했던 게 태조의 정책이었습니다. 호족에 대한 정책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집현전을 설치했던 왕은 물론 고려 때부터 있던 기구입니다만 일단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학문연구기구로 만들었던 것이죠. 별무반을 주축했다라는 거는 윤관, 좀 전에 봤었던 동북구성 축조했던 그 윤관이 숙종 때 만든 여진족 퇴치를 위한 정벌을 위했던 군대 이름이 별무반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는 경국대전 완성, 성종, 조선 성종 완성 기억하시죠? 교육 입국처에서 뭐였습니까? 근대기의 고종이 가보개혁 때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라고 발표하시면서 근대적인 관립학교를 세우겠다고 했던 조서였습니다. 자, 호족과의 혼인관계 요게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태조 왕건의 정책들 이렇게 호족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갈게요. 가 국가에서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 학생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강동 육주를 확보한 가의 사회의 모습을 말해볼까? 일단 첫 번째, 강동 육주를 확보한 나라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히 분배했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어
이 문제의 약간 독특한 유형이 뭐냐면은 강동육주 확보는 정치적인 사건인데요. 거기다가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낸 그런 문제입니다. 통합형 문제예요. 이런 문제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고래 정치만 쭉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회가 어땠는지 경제가 어땠는지 같이 파악해달라는 거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공부하실 때는요, 가로세로를 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고구려부터 쭉 삼국부터 고려 조선 후기까지 근대까지 보시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보시고, 사회문화도 이렇게 보시고, 이러면서 같은 시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며 같은 주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보시는 거지. 어떻게 본 것 같죠? 총평할 때 제가 항상 문제 단원 분배 써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분배표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적인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서 분야별로 공부하는, 가로세를 엮는 작업들을 하시면 이런 문제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강동육주를 확보했던 나라구나라는 걸 보고서 서희가 떠올라야 되고 고려가 떠올라야 되겠죠. 고려야, 고려. 인데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학생을 보니까 자녀한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했고 여성도 호주가 되시는 걸로 보아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나라구나. 향 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은 일반 양민들에 비해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과거음식도 제한돼 있었고 세금은 되게 과중했었고 그런 특수구역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 역시 고려에 나오는 경제 사회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회, 이 나라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또 골라볼게요. 직역이 없는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다. 요런 거. 아주 새로운 개념어들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춘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백정과 정호층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정이라고 하는 게 직역을 뜻하는 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에 뭔가 필요한 역을 부담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권리를 누렸던 분들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정호라고 부르는데 국가에서 뭐 필요로 하는 역을 지지 않는 사람, 그 직역이 없는 농민이에요. 국가에서 시키는 심부름, 국가에서 이거 해라 이거 맡긴 직역, 역할이 없는 사람을 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정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 백자를 쓰는 겁니다. 흰 백자, 우리 백치미 이런 말 쓰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백치라고 하는 것처럼 정이 아니면 백정인 겁니다. 없을 문자랑 비슷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없다, 정이 아니다, 화이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백정은 그래서 직역이 없는 농민이다라는 거지. 이렇게 용어에 대한 개념어를 묻고 있는 이런 문제. 아주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직역이 없는 농민이라는 이 정의. 이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교과서에 이런 게 새롭게 들어갔던 개념어들입니다. 정호, 백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가 사출도를 다스린다라는 거는 부유에서 나온 얘기죠. 공명첩은 뭐? 이름이 비어져 있는 직첩. 한자풀이 잘 해나가면서 공부하세요. 이름이 비어져 있는 임명장이에요. 자기가 써놓으면 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발행했었던 임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였지. 단발령은 뭐였습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명령이 단발령이었겠죠. 상투를 잘라라 라는 거예요. 을미개혁 때 나왔던 근대적인 개혁 중에 하나였고요. 공인은 대동법의 시시로 등장했던 국가 심부름꾼들을 공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조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국경을 넓히다. 드디어 나왔네 이제. 그죠? 우리 국경선 3개나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맨 처음에 천리장성 얘기했었죠? 우리 지도로 봤던 천리장성. 강동육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왕의 영토수복, 마지막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서 현재 국경선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던 아까 봤던 천리장성, 공민왕,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던 건 언제? 세종대왕 때였죠. 여기에 4개의 군, 사군과 6개의 진, 육진을 설치하고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완전히 정벌했던 왕은요, 세종대왕. 됐죠?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태학을 설립했다. 고구려의 국립교육기관 소수리망 때였고요. 훈요 10조는요. 태조 왕건이 남겼던 유언서였죠. 후대 왕들에게. 과거제를 도입했다. 처음 도입했던 거는 고려 광종 때였습니다. 이런 건 암기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왕 때 뭘 했지라는 건 좀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조의 업적 몇 가지, 광종 업적 몇 가지 해서 뭐 나라별로 왕 그래봐야 한 4-5분 정도? 이 정도 업적만 정리하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신간제도 방금 얘기했었네요. 고려 태조 왕건이 했었던 사신간제도가 있었고요.
의정부 서재라는 게 바로 세종대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였죠. 의정부를 통하여 왕이 육조랑 전달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올려받기도 하고 의정부란 기능, 재상들의 기능을 높여줬던 게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게 세종대왕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자,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곧이네요. 곧 가겠네요. 특별 전하고 있는데요. 주요 전시물들은요. 제왕운기라는 책과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어느 날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제왕운기는 단군부터 충혈왕까지 기록했던 책, 제와 왕의 이야기를 시라 그랬죠. 포엠, 시로 기록한 게 제왕운기였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은 책, 금속활자 본이에요. 지금은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만 충청도 청주 흥덕사라는 곳에서 찍었다고 딱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 겁니까? 고려. 이 충혈왕도 고려 시대의 왕이고요. 그죠? 직심체 요절도 역시 고려 시기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를 묻기 위해서 방금 앞서 봤던 문제에서는 강동육주라든가 그 나라의 경제상, 사회상을 묻는 그런 게 나왔었고 여기는 고려의 문화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인지를 찾아보신 다음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정리해 두시는 거죠. 자,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이에요. 중건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불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양반이 우리 고종 때입니다. 고종의 아버지였던 그분께서 경복궁을 중건하신 적이 있었고요. 불국사는 언제 거? 경주에 있는 거잖아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불국사가 건립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도강이라는 왕 때 일이고요. 상경성은 발해의 수도예요. 발해 수도니까 발해 뜨겠죠. 그죠?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발해 수도가 상경성이었고요. 무령왕 어느 나라 왕이죠? 백제왕이죠. 무령왕은 백제에서 만들었겠지 뭐. 그죠? 백제왕의 무덤을 고려식에 만들 일은 없으니까요. 무령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도 왕릉이 축조되었겠죠? 백제 얘기고요. 삼국유사가 고려의 또 하나의 책입니다. 제왕운기와 더불어 비슷한 시기, 한 7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삼국유사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 두 권의 책 모두 단군설화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원간섭기라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단군을 통하여 민족 공동의 시조를 통하여 뭔가 민족의 어떤 그 융합, 통합 이런 걸 도모한 게 아닐까라고 보여주는 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삼국유사 같이 기억해 둘게요. 원간섭기, 단군 얘기를 담고 있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자,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상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드라마 정약용. 재밌겠다. 정약용의 일생을 통해 조선족을 살펴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정약용도 나오고요. 정약용을 이렇게 픽업해 주셨던 정주도 나오고요. 정약용의 스승이자 약간 멘토였던 분입니다. 최재공이라는 당시 영의정 대감도 계시고요. 노론 쪽에 심한지라는 인물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출연하고 있나 봐요. 정약용은 거중기를 활용하여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는 등 그렇죠. 그랬었죠. 정조의 개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조의 죽음 이후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전라도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인물이었고 형님도 같이 유배 가시죠. 정약전이라고 영화로 제작이 됐었는데 자선어부라는 영화로 제작됐는데 흑산도 유배 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이제 거기서 물고기에 대한 도감을 쓰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형제들이 이 집안 형제들이 물론 이제 서학과 관련됐기 때문에 많은 박해도 받고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조선 후기에 약간 뭐 문화적인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기여했던 집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집안이 정약용 집안이에요. 자,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살았던 그 시기의 장면을 찾으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뭐 드라마를 구성할 때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항상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이냐, 즉 요 시점입니다. 시점. 요 시점에 볼 수 있는 장면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보시는 거예요. 빈공과에 응시하는 육두품. 빈공과는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상으로 봤던 시험입니다. 손님 빈자입니다. 귀빈할 때 빈자예요. 외국인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라나 발해 사람들이 가서 많이 응시했다는 거죠. 육두품은 신라의 지배층이니까 신라 시대 때 모습일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쯤 되겠죠. 정삼회의는 백제의 귀족회의입니다. 백제의 귀족회의로 정삼이란 바위에다가 이렇게 무기명 투표했던 뭐 그런 기록인 것 같아요. 규장각의 상물 연구한 학자, 규장각이야말로 정조가 키웠던 매우 중요한 학문 연구 기구였습니다.
이 규장과 검서관의 서얼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다양한 문예의 발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것 같고요. 을미사변은 뭐지용?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1895년 일본의 낭인들이 정치인들과 함께 경복궁을 공격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건이 을미사변입니다. 당연히 그에 반발한 의병들이 그때 같이 일어났었겠죠. 을미, 의병.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과 싸우는 조선 수군. 한산도 앞바다. 한산도 대첩. 그렇죠? 일본 수군과 누가? 그 이순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모습입니다. 임진왜란 때. 당연히 이 시기는 지금 조선 후기 정조 때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시점 문제라고 했던 거는요. 뭐 굳이 말하자면 이 시기에 고려청자를 감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려청자를 만들거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런 시점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만들겠지만 약간 뭐 고려청자를 주로 제작했다거나 소해서 이런 식으로 그 시점에 대한 그 차이를 약간 뉘앙스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 정조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조와 영조는 항상 단골 주제거든요.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꼭 정조와 영조 업적들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풀면서만 보셔도 앞으로 여러분이 고3 때까지 한 대여섯 번 이상 보실 겁니다. 그럼 정리가 아마 될 거예요. 자, 13번 갈게요. 밑주신 이 법을 시행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되었습니다. 자네 들었나? 이제 우리 고을에서도 이 법이 실시된다지? 이제 우리 고을에서 된다는 걸 보니까 한 번에 확 된 건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그렇다네. 곡물로 바치던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으로 낼 수 있다네. 특산물, 우리 앞에서 저 촐랑문서 보면서 나왔었는데 특산물을 현물로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대신에 쌀이나 옷감으로. 당시 화폐 대용품입니다. 화폐 대용인 쌀이나 옷감으로 낼 수 있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준 겁니다. 이른바 방납 폐단을 시정해 준 거죠. 방납이 뭔데요? 납부 방해. 납부 방해. 내가 현물로 나라에서 분필을 갖고 오래요. 내려고 그랬단 말이야. 분필을 겨우 구해가지고 내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관리가 분필 내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만 분필값을 돈으로 달랍니다. 자기가 사서 내겠다고?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1,000원이래. 100원인데? 1,000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이 아닌 1,000원을 뺏긴 거예요. 나는 싫다고 분필로 내겠다고 내가 100원 주고 사서 내겠다 그랬더니 납부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방납이라고 불러요. 내가 현물로 납부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방납 때문에 결국 나는 돈을 낼 수밖에 없었고 10배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이걸 가지고 관리들이 중간에 다 해먹는 겁니다. 이 비리가 바로 방납 폐단이에요. 나라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이걸로 내지 말고 돈 100원으로 내세요 라고 바꾼 게 이 법입니다. 무슨 법이죠? 대동법. 방납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대동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뭐 EBS 우리 교재들만 보더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방납 폐단으로 대동법, 방납 폐단으로 대동법. 알겠죠? 권문세족의 성장, 고려, 원 간섭기 활약했던 지배층들인데 친원파들이 많았었죠. 이건 조선 후기 얘기고요. 광해군 때부터 실시해가지고 숙종 때쯤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니까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조선 책략의 유포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네요. 황준셴이란 청나라 관료가 썼던 외교관이 썼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빨리 미국과 손잡아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죠. 이 책 때문에 영남 만이서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홍건족과 외구의 침입은 고려 말 공민왕 때쯤에 홍건족 때문에 2번이나 이제 공격을 받고 왕이 안동까지 피난 간 적도 있었고요. 외구는 계속해서 고려 말 조선 초까지 계속 드글드글합니다.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고려 말의 모습이었고 진골 귀족의 왕위 다툼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신라 하대쯤 신라 마지막 멸망점에 들어갔을 때 그때쯤에 귀족들이 서로 왕을 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밀란 발생하고 역시나 사회가 혼란해졌던 거죠. 세금제도를 바꾸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중앙정치기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습니다. 요게 육조직계제고요. 요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알겠죠? 세종대왕은 의정부를 통해서 명령을 하다라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는 보니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는 관리 감찰. 관리를 감찰해서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탄핵합시다. 뭐 이런 거. 사관원, 왕한테 가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왕한테 조언도 해드리고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게 간쟁이라고 하는데 사관원.
사원부 사관은 모두 왕한테 직접 말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전달하는 관료들입니다. 여기 홍문관은요 경연을 한단 말이지. 왕을 가르치고 왕한테 학문을 같이 연구하게 시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게 홍문관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모두 말로 이 정도는 잘 알아요? 말로 왕과 소통하는 관료다. 그래서 이들을 언관이라고 불러요. 이 언관들이 말씀을 잘해야 정치가 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왕과 신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3사 관료들이죠. 자,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최고 교육관은 성균관. 조선시대는요. 무신들의 합의기구는 고려 시기의 중방. 일본 원정을 설치했던 거는요. 고려 원가습기 때 정동, 행성, 정벌, 원정. 일본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죠. 동쪽 원정이니까 정동, 행성은 출장소 같은 곳입니다. 원나라가 만들었던 정동, 행성. 국가지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던 것은 고려 시기의 3사. 조선은 뭐 호조가 대표적인 기능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재정과 관련된 분야고요. 이건 말씀 분야입니다. 바로 언론 활동을 통해서 권력의 독점 방지하는 언관이었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 단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정확한 사건과 사실에 대한 이해 필수입니다. 지금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15번. 다음 사건이라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보자. 연표 문제군요. 역시 시기 순서 문제입니다. 조선군은 낡은 무기를 가지고 미군의 근적인 총포에 맞서 싸웠고요. 결사적으로 사사가 장렬하게 정사한 곳이 어디냐? 광성보 전투입니다. 미군과 광성보를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떠오르죠? 무슨 전쟁? 신미양요. 그죠? 근대기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서양 세력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이양선이 출몰하자 우리나라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통상수교 안 하겠다! 거부! 해가지고 결국 전쟁이 몇 번 일어나요. 일단 미국 배가 평양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다가 분란 사건이 있습니다. 제네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이 제네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그 보복으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신미양요예요. 1871년에 신미양요로 미국 강화도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 광성보를 지키던 어재현 장군 이하 많은 그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했던 사건이고요. 이 제네럴 셔먼 사건보다 바로 뒤에 있었던 게 바로 병인양요라는 사건이에요.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강화도로. 이 배경은 뭐였냐? 이건 병인박해입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프랑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프랑스 신부들 죽인 사건이 병인박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천주교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었죠. 이거에 대한 보복이 병인양요였고요. 그래서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 제네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라는 인과관계를 따져두시면서 전적인 순서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68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사건이라는 독일인이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사건.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이 주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관련 사건들을 떠올리시면서 전체적인 순서 잡으시고, 근대사는 특히나 사건들의 순서가 문제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학습해보라고 제가 모범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순서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한 문제로 끝나지 마시고, 관련 사건들 다 떠올려 보시고요. 자,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던 시기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다가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의 친정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오픈보다 앞에 나와야죠. 임술농민봉기는 세두정치 마지막 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농민 밀란이었고요. 요 직후에 있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다시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있었던 개항을 떠올리시면서 아, 여기로구나 하고 파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자, 16번으로 갑시다. 미축진 아문이 운영된 시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의정부에서 아문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 아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 기왕이면 여기다 밑줄 그어주지 그러면. 통리 김아문입니다. 굳이 저 아문에다 밑줄을 긋고서 이름 줄 거면서 통리 김아문이고요. 이 아문은 중요 사무를 통솔하고 총리가 이를 총괄하는 그런 기구랍니다. 알 수 있는 힌트라고는 통리 김아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아야죠, 그죠? 통리기금은 뭐였지? 고종 때 개화정책 전담기구, 그죠? 의정부랑 별개로 있었던 개화정책 전담기구입니다. 총리가 이제 이 일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삼아가지고 1880년경 우리나라는 강화 투쟁 이후에 열심히 개화를 펼치고 싶었는데 개화파들은요 워낙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유생들의 반발이나 정부 관료들이 아마 뭐 90%는 그들이었을걸요. 아마 반발을 하면서 개화파들의 역할이 쉽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계속 주춤주춤하고 있다가 1880년에 들어서야, 그러니까 1876년에 개항을 했는데 80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청나라의 제도를 약간 카피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개화 해보자 라고 만든 게 통리기무화문이에요. 이 통리기무화문에서 했던 중요한 일이 뭐였냐?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12사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12사 이름이 남아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사대사, 교린사, 군무, 변정, 어학 등등등. 그러니까 대충 12개를 봤더니 대부분이 외교 업무 아니면 군사 업무가 많아요. 외교 업무와 군사 업무가 이들의 중요한 책무였구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통리기무화문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첫째, 외국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바로 일본의 조사시찰단과 청해 영선사를 보냈던 게 이때 일이에요. 1881년에 일본에는 비밀리에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근대문물 시찰단을 보냈었고요. 청나라는 영선사라고 해서 무기를 배워오는,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기술 같은 걸 배우는 그런 사절단을 보낸 거지. 군사 업무, 무기 업무 중요했단 말이지. 이게 바로 두 번째 군사 무기 업무 이야기입니다. 영선사의 활약도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특히나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본래 있었던 5군형을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호청, 금용이라는 5개의 구식군대는 2개로 줄여가지고 통폐합시켜버리고 많은 분들이 실업자가 돼버린 겁니다. 화가 났던 여기 군인들이 반란 일으켜요. 이게 이모군란입니다. 그 이모군란으로 통리기무화문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1880년에 만들어지고 이모군란 때 사라졌다 라는 스토리 라인 짜두시고요. 그 안에 있던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이모군란으로 없어졌다. 알겠죠? 80년에 만들고 이모군란으로 없어졌다. 그 사이에 있던 일들입니다. 그래야 그 시기에 정책으로 중요한 거는 별기군 창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국학은 통일신라 신문왕이 만들었던 국립교육기관입니다. 22담로 백제의 무령왕 때 담로는 아마도 지방 담당관을 타는 것 같은데 지방관으로 왕족을 22명을 파견해가지고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사건이었고요. 초계 문신제 정조가 젊은 37세 이하의 젊은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재교육시켰던 게 초계 문신제입니다. 그들을 재교육시켜가지고 자기의 측근으로 삼는 거지. 그죠? 육조 직계제 설명드렸었죠? 왕이 다이렉트로 육조랑 연결하는 태종과 세조 때 했었던 제도가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17번으로 가볼까요? 가와나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시 사이 문제, 시기 문제니까 전적인 순서 맥락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부를 쌓고 물세를 징수하자 농민들을 괴롭히자 화가 난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리고 만석부를 무너뜨리고 관할을 공격하고 이른바 고부봉기가 일어난 거죠. 자, 이걸 수습하러 왔었던 안핵사가 실정을 저지르면서 또 한 번 봉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1차 농민봉기, 그죠? 전봉준이 1차 농민봉기를 통해서 민들을 데리고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라도를 삥 돌면서 다 이기고 그리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요. 승리했던 사건이에요. 이건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농민들과 화의를 맺자를 했어요. 전주성에서 화해하게 체결됐습니다. 그만 싸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는 당연히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농민들은 요구 조건을 얘기했겠죠. 패정 개혁안이라고 해서 전주화약 이후에 중앙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심의하기 시작했고요. 지방에는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자치기구를 통해서 농민들이 원했던 패정개혁안이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여기 딱 시작됐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개혁을 강요한 겁니다. 갑오개혁이에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경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를 만들고 마음대로 막 개혁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나예요. 응? 경복궁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자 화가 난 농민군이 다시 일어났어. 요사 이제 일본의 만행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본의 만행 때문에 다시 일어난 게 바로 2차 봉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차 봉기는 패배했죠. 그죠? 일본군의 그 진압으로 공주금치에서 패배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라는 스토리인 거예요. 요게 전반적인 순서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봉기했다는 2차 봉기지만 우금치에서 패배했다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는 이게 가고요. 간에 가 여기. 그죠? 여기가 나네요. 가와 나 사이에는 이만큼 들어갈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정답은 3번에 있네요. 집강소를 운영했다는 이야기. 나머지 선지가 워낙 생뚱맞죠? 현량과는 언제입니까? 중종 때 조광조에 나왔던 얘기고, 청해진은 장보고 통일신라 사람이고요. 천티종은 의천, 고려 중기 승려입니다. 스시마 정벌은 고려 말 조선 초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을 기억해 주시겠죠. 나머지가 너무 먼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됐나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다음 18번 갈게요. 다음 규정을 마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계야문. 딱 키워드. 대한제국의 지계야문. 땅 지자의 계약서일 때 개자입니다. 땅 계약서를 발급해 준 거죠.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계약서를 발급하고 땅문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내라. 소유권을 명확히 해줄 테니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제국의 정책입니다. 양전지계 사업. 그럼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을 찾으면 되겠네. 대한제국 써 있으니까 대한제국 찾으면 되는 거죠. 자,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 때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원수부 설치. 그렇죠. 대한제국은 누구의 나라? 황제의 나라. 황제가 군 통수권을 모두 갖겠습니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대한제국 정부는 황제권 강화와 군사권 강화, 그 다음에 상공업 진흥 두 가지를 잘 떠올리세요. 열심히 돈도 벌고 왕권 강화를 통해서 지금 외세들과 맞서겠다라는 게 대한제국의 키워드입니다. 과전법, 조선의 토지제도죠. 고려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도병마사 고려식의 귀족회의였습니다. 본래는 국방회의였습니다만 전체를 다 관장하는 걸로 발전해 갔던 고려의 귀족회의였고요. 구주 오소경 신라의 지방조직입니다. 9개의 주와 5개의 작은 수를 두고 있었던 통일신라의 지방제도 이름이죠. 19번 문제로 가볼까요? 밑줄 친 이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이 뭐냐라고 묻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역시 이런 문제가 사건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뭐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884년이었고요. 우정총국 개국 파티에서 불이 났고요. 민영이 나갔다가 다쳤고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급진계파가 주도하여 우정총국 오픈 파티 때 일으킨 사건이구나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찾으면 되는 문제이죠. 쉬운 문제입니다. 고1 때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서 뭐게 물어보는 거, 설명 주고 뭐게 하는 것들은 1학년 문제만 볼 수 있지 3학년 가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다른 선지들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과로 옳은 것은 그러면서. 하지만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사건과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흐름 잡는 거, 이 세 가지를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사건들 하나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근대했던 근대적인 개혁 사건이고요. 김효산 사화죠, 사화. 조광조의 개혁 때. 무신정변은 고려시기에 있었던 정변이고요.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울 때 있었던 전투입니다. 당연히 뭐 관련된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 마지막 20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립가도 부르고 있고요. 독립문을 세우고 있고요. 영어로 된 것도 있고요. 자,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안합니다.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자를 보여주면서 관련된 뭘 알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독립신문이 뭐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신문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 내용을. 8관에는 고려, 뭐 고대부터 있었습니다만 주로 고려 시기에서 제천 행사와 더불어 가지고 불교 행사를 했었던 국가의 주요 행사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있던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 시기 널리 성행했었던 8관이고요. 이모군란은 임원인에 있었던 99인들의 반란. 여기 있었죠? 아까 봤던 별기군 때문에, 차별대우 때문에. 사림이 향약을 보급한 목적? 이건 조선시대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향촌사회 약속을 보급함으로써 지방 사림들이 민들과 약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향약이에요. 향촌사회 약속. 약속? 삼별초가 전개한 대몽항쟁, 무신집권기, 무신들의 사병했던 삼별초는 원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기경으로 환도하자! 라고 결정이 나자 끝까지 안 됩니다! 라면서 강화도를 출발하여 진도와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했다는 그런 스토리죠. 만민공동회, 어느 단체죠? 독립협회죠. 이 독립협회는 독립신 발간했고 독립문 건립했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던 사회단체였습니다. 일종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정답은 5번 되겠죠. 다 풀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해설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린 내용이 뭐였냐? 전체적인 문제 하나하나 답을 찾기보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토리에서 나온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할 만한 게 뭐냐? 이번 해설 강의를 보고서 나 이거 맞췄어, 틀렸어 이런 것보다는요. 학습 방향성. 첫째,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자. 한자 풀이까지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별기군이 무슨 뜻인지, 별무반은 무슨 뜻인지 뜻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자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자. 갑신정변은 이런 사건이었구나. 사화는 이런 거였구나라고 정확히 사건과 사실을 이해하는 것들 해두시고요. 세 번째, 전체적으로 사건들의 흐름과 맥락을 잡자. 필요하다면 흐름 특강 강의 같은 거 보시면서 전체 흐름들을 잡아두셔야 숲을 보셔야 그 다음에 나무를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 좀 주목하시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강의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